도로시와 그녀의 친구들은 녹색 안경으로 눈을 보호했지만 처음에는 멋진 도시의 찬란함에 눈이 부셨다. 거리에는 아름다운 집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모두 녹색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곳곳에 반짝이는 에메랄드가 박혀 있었다. 그들은 같은 녹색 대리석으로 된 포장 도로를 걸었고 블록이 서로 연결된 곳에는 에메랄드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태양의 밝기에 반짝였다. 창문 유리창은 녹색 유리로 되어 있었고 도시 외의 하늘조차도 녹색 색조를 띠었고 태양 광선도 녹색이었다. 많은 사람들, 남자, 여자,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들은 모두 녹색 옷을 입고 녹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도로치와 그녀의 이상하게 어울리는 일행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아이들은 사자를 보자 모두 도망가서 어머니 뒤에 숨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거리에는 많은 상점들이 서 있었고 도로시는 그 안에 모든 것이 녹색이라는 것을 보았다. 녹색 사탕과 녹색 팝콘이 판매되었고 녹색 신발, 녹색 모자, 온갖 종류의 녹색 옷도 판매되었다. 한 곳에서는 한 남자가 녹색 레모네이드를 판매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그것을 샀을 때 도로시는 그들이 녹색 페니로 지불하는 것을 보았다. 말이나 어떤 종류의 동물도 없는 듯했다. 남자들은 작은 녹색 수레에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것을 앞으로 밀었다.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해하며 번영하는 듯했다. 문지기가 그들을 거리로 인도하여 도시의 정확히 중앙에 있는 큰 건물에 도착했다. 그것은 오즈의 궁전. 위대한 마법사였다. 문 앞에는 녹색 제복을 입고 긴 녹색 수염을 기른 군인이 있었다. 여기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그에게 말했다. 그들은 위대한 오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군인이 대답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전 문을 통과하여 녹색 카펫과 에메랄드로 장식된 아름다운 녹색 가구가 있는 큰 방으로 안내되었다. 군인은 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녹색 매트에 발을 닿게 했고 그들이 앉았을 때 그는 정중하게 말했다. 내가 왕좌의 방문으로 가서 오즈에게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전하는 동안 편안하게 쉬세요. 군인이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그가 돌아왔을 때 도로시는 물었다. 오즈를 보셨나요? 아니요. 군인이 대답했다. 저는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크린 뒤에 앉아 있을 때 그에게 말을 걸었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원한다면 당신을 접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는 그의 면전에 혼자 들어가야 하며 그는 매일 한 명씩만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며칠 동안 궁전에 머물러야 하므로 여행 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녀가 대답했다. 오즈씨, 참 친절하시네요. 분이는 이제 녹색 호루라기를 불었고 예쁜 녹색 실크 가운을 입은 어린 소녀가 즉시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아름다운 녹색 머리카락과 녹색 눈을 가지고 있었고 도로시 앞에 몸을 숙여 나를 따라오세요. 당신의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도로시는 토토를 제외한 모든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개를 팔에 안고 녹색 소녀를 따라 7개의 통로를 지나 3개의 계단을 올라 궁전 앞에 있는 방에 도착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작은 방이었고 녹색 실크 시트와 녹색 벨벳 침대보가 있는 부드럽고 편안한 침대가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분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공기 중으로 녹색 향수를 분사하여 아름답게 조각된 녹색 대리석 분지로 다시 떨어졌다. 창문에는 아름다운 녹색 꽃이 있었고 작은 녹색 책이 줄지어 있는 선반이 있었다. 도로시가 이 책들을 열었을 때 그녀는 그 책들이 그녀를 웃게 만드는 이상한 녹색 그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다.
너무 재밌었다. 옷장에는 실크와 새틴, 벨벳으로 만들어진 녹색 드레스가 많이 있었고 모두 도로시에게 딱 맞았다. 완벽하게 집처럼 지내세요. 녹색 소녀가 말했다. 무엇이든 원하시면 종을 울리세요. 오즈가 내일 아침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그녀는 도로시를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그들도 방으로 안내했고 그들 각자는 궁전의 매우 쾌적한 곳에 머물게 되었다. 물론 이 예는 허수아비에게는 낭비였다. 그가 방에 혼자 있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문 안쪽의 한 지점에 멍청하게 서서 아침까지 기다렸다. 누워서는 쉬지 못했고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방 구석에서 거미줄을 짜고 있는 작은 거미를 응시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방 중 하나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 양철 나무꾼은 습관적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는 자신이 살로 만들어졌을 때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밤새도록 관절을 위아래로 움직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사자는 숲에서 마른 잎으로 된 침대를 선호했을 것이고 방에 갇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너무 현명해서 그런 걱정을 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침대 위로 뛰어올라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고 1분 만에 으르렁거리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녹색 처녀가 도로시를 데리러 왔고 그녀는 그녀에게 녹색 브로케이드 세틴으로 만든 가장 예쁜 가운 중 하나를 입혔다. 도로시는 녹색 실크 앞치마를 두르고 토토의 목에 녹색 리본을 매고 그들은 위대한 오즈의 왕좌의 방으로 출발했다. 먼저 그들은 궁정의 많은 승려와 신사들이 모두 호화로운 의상을 입고 있는 큰 홀에 왔다. 이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지만 그들은 항상 매일 아침 왕좌의 방 밖에서 기다리러 왔지만 오즈를 보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다. 도로시가 들어오자 그들은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였다. 너는 정말로 오즈의 끔찍한 얼굴을 볼 거야. 물론이죠. 소녀가 대답했다. 그가 나를 만나준다면 말이죠. 아, 그는 당신을 볼 것입니다. 마법사에게 그녀의 메시지를 전한 군인이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요. 사실, 처음에 그는 화가 나서 당신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고, 제가 당신의 은색 구두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는 매우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에게 당신의 이마에 있는 표식에 대해 말했고, 그는 당신을 그의 면전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종이 울렸고, 녹색 소녀가 도로시에게 말했다. 그게 신호입니다. 당신은 혼자 왕좌의 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녀는 작은 문을 열었고 도로시는 대담하게 걸어 들어갔고 멋진 장소에 도착했다. 높은 아치형 지붕이 있는 크고 둥근 방이었고 벽과 천장과 바닥은 큰 에메랄드로 덮여 있었고 서로 가까이에 놓여 있었다. 지붕 중앙에는 태양처럼 밝은 큰 조명이 있어서 에메랄드가 멋지게 반짝였다. 하지만 도로시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방 한가운데에 서 있는 녹색 대리석으로 만든 커다란 왕좌였다. 의자 모양이었고 보석으로 반짝였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였다. 의자 중앙에는 거대한 머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탱할 몸도 팔이나 다리도 없었다. 이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었지만 눈과 코와 입이 있었고 가장 큰 거인의 머리보다 훨씬 컸다. 도로시가 경이로움과 두려움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눈이 천천히 돌아서 그녀를 날카롭고 꾸준히 바라보았다. 그러자 입이 움직였고 도로시는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다. 너는 누구고 왜 나를 찾는 거니? 그것은 그녀가 큰 머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만큼 끔찍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녀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나는 도로시.
작고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눈은 그녀를 생각에 잠긴 듯 1분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목소리가 말했다. 은색 구두는 어디서 샀어? 그녀는 저는 동쪽의 사악한 마녀에게서 그걸 얻었어요. 우리 집이 그녀 위에 무너져 그녀가 죽었을 때요. 라고 대답했다. 이마에 그 자국은 어디서 났어? 목소리가 이어졌다. 북쪽의 착한 마녀가 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당신에게 보낼 때 키스했던 말이에요. 소녀가 말했다. 다시 눈은 그녀를 날카롭게 바라보았고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오즈가 물었다. 내가 뭘 하길 바라는 거야. 저를 캔자스로 돌려보내주세요. 제 이모 엠과 삼촌 헨리가 있는 곳으로요. 그녀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나라가 아름답기는 하지만 싫어요. 그리고 이모엠은 제가 오랫동안 떠나 있는 걸 몹시 걱정하실 거예요. 눈은 3번 깜빡이고 나서 천장으로 올라가고 바닥으로 내려가서 이상하게 굴러서 방의 모든 부분을 보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도로시를 다시 바라보았다. 내가 왜 당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오즈가 물었다. 당신은 강하고 저는 약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위대한 마법사이고 저는 아직 어린 소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너는 동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일 만큼 강했어. 오즈가 말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도로시가 간단히 대답했다. 제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글쎄, 머리가 말했다. 당신이 보답으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내가 당신을 캔자스로 돌려보내길 기대할 권리가 없어. 이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얻는 모든 것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해. 내가 마법의 힘을 사용하여 당신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길 원한다면 먼저 당신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단다. 나를 도와주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녀가 물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여라. 오즈가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어요. 도로시는 매우 놀라서 소리쳤다. 당신은 동쪽의 마녀를 죽였고 강력한 주문이 담긴 은색 구두를 신었어. 이제 이 땅에는 사악한 마녀가 한 명만 남았고 그녀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당신을 캔자스로 돌려보낼 거야. 하지만 그 전에는 안 돼. 그 어린 소녀는 너무 실망해서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다시 깜빡이며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마치 위대한 오즈가 그녀가 원한다면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저는 아무것도 기꺼이 죽인 적이 없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원하더라도 사악한 마녀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위대하고 끔찍한 당신이 직접 그녀를 죽일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모르겠어. 머리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내 대답이야. 사악한 마녀가 죽기 전까지는 삼촌과 숙모를 다시 볼 수 없을 거야. 마녀가 사악하다는 걸 기억해야 해. 엄청나게 사악해서 죽여야 해. 이제 가봐. 그리고 당신의 임무를 다하기 전까지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 도로시는 슬픔에 잠긴 채 왕좌의 방을 떠나 사자와 허수아비, 양철나무꾼이 오즈가 그녀에게 한 말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녀는 슬프게 말했다. 오즈는 내가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이기 전까지는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녀의 친구들은 미안해했지만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도로시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워 울면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녹색 수염을 기른 군인이 허수아비에게 와서 말했다. 저와 함께 가지요. 오즈가 당신을 불렀어요. 그래서 허수아비는 그를 따라가서 거대한 왕좌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에메랄드 왕좌에 앉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 그녀는 녹색 실크 거즈를 입고 있었고 흐르는 녹색 머리카락 위에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서 날개가 자랐는데 색이 화려하고 너무 가벼워서 공기가 조금만 불어도 펄럭였다. 호수아비가 지프로 만든 속이 허락하는 한 예쁘게 아름다운 동물 앞에 절을 하자 그 동물은 그를 달콤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다. 너는 누구고 왜 나를 찾는 거니? 도로시가 말했던 위대한 머리를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허수아비는 매우 놀랐다. 하지만 그는 용감하게 그녀에게 대답했다. 저는 지프로 채워진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뇌가 없고 당신께 기도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집 대신 두뇌를 제 머리에 넣어주시고 당신들의 영토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내가 왜 당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여인이 물었다. 당신은 지혜롭고 강력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습니다. 허수아비가 대답했다. 나는 보답 없이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오지가 말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약속할게.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날 위해 죽여준다면 나는 너에게 엄청난 두뇌를 줄게. 그리고 내가 오즈의 모든 땅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될 만큼 좋은 두뇌를 줄게. 도로시에게 마녀를 죽이라고 부탁했다고 생각했는데요. 허수아비가 놀라서 말했다. 그래서 그랬어. 누가 그녀를 죽이든 상관없어. 하지만 그녀가 죽을 때까지는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제 가거라. 내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는 두뇌를 얻을 때까지는 다신 알을 찾지 마. 허수아비는 슬픔에 잠긴 채로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오즈가 한 말을 전해주었다. 도로시는 위대한 마법사가 자신이 본 것처럼 머리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여인인 것을 알고 놀랐다. 그래도 허수아비가 말했다. 그녀는 양철 나무꾼만큼이나 마음이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녹색 수염을 기른 군인이 양철 나무꾼에게 와서 말했다. 오즈가 당신을 불렀어요. 나를 따라와요. 그래서 양철 나무꾼은 그를 따라가서 거대한 왕좌의 방으로 왔다. 그는 오즈가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날지, 머리를 만날지 몰랐지만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만약 머리라면 나는 심장을 받지 못할 것이 틀림없어. 머리는 자신의 심장이 없어서 나를 느낄 수 없으니까. 하지만 만약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면 나는 심장을 간절히 구할 거야. 모든 여인은 스스로가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 하지만 나무꾼이 대왕좌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머리도 여인도 보지 못했다. 오즈가 가장 무서운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코끼리만큼 컸고 녹색 왕좌는 그 무게를 지탱하기에 충분히 강해 보이지 않았다. 짐승은 코뿔소와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5개의 눈이 있었다. 몸에서 5개의 긴 팔이 자랐고 5개의 길고 가느다란 다리도 있었다. 두껍고 털이 많은 털이 모든 부분을 덮고 있었고 그보다 더 무섭게 생긴 괴물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양철 나무꾼에게 심장이 없었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공포에 질려 크고 빠르게 뛰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철로만 만들어진 나무꾼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매우 실망했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다. 짐승이 큰 포효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누구고 왜 나를 찾는 거니? 저는 나무꾼이고 부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심장이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심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짐승이 요구했다. 제가 요청한 것이니 제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은 당신뿐입니다. 나무꾼이 대답했다. 오즈는 이 말에 낮은 으르렁거림을 했지만 무뚝뚝하게 말했다. 내가 정말로 마음을 원한다면 그것을 얻어야 해. 어떻게요? 나무꾼이 물었다. 도로시가 서쪽의 사악한 마녀를 죽이도록 도와줘. 야수가 대답했다.
마녀가 죽으면 내게 와. 그러면 오즈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크고 친절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심장을 줄게. 그래서 양철나무꾼은 슬픔에 잠긴 채로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자신이 본 끔찍한 짐승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마법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에 크게 놀랐고, 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를 보러 갈 때 그가 짐승이라면 나는 가장 큰 소리로 울부짖을 것이고, 그를 너무 놀라게 해서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면 나는 그녀에게 달려드는 척을 하고 그녀가 내 명령을 따르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위대한 머리라면 그는 내 자비에 달려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라고 약속할 때까지 나는 이 머리를 방 안을 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뻐하세요. 친구들, 모든 것이 아직 잘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녹색 수염을 기른 군인이 사자를 거대한 왕좌의 방으로 인도하여 우즈의 앞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사자는 즉시 문을 통과했고 주변을 둘러보니 놀랍게도 왕좌 앞에 불덩어리가 있었는데 너무나 사나워서 쳐다보기도 싫었다. 그의 첫 생각은 오즈가 우연히 불이 붙어 타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열이 너무 강해서 수염이 그을렸고 그는 덜면서 문 가까이로 기어갔다. 그러자 불덩어리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 목소리는 다음과 같았다. 나는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다. 너는 누구고 왜 나를 찾는 거니? 그리고 사자는 대답했다. 저는 겁쟁이 사자입니다.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용기를 달라고 간청하기 위해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대로 짐승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왜 너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까? 오즈가 요구했다. 모든 마법사 중에서 당신이 가장 위대하고 내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당신 혼자만 있으니까요. 사자가 대답했다. 불덩어리는 한동안 맹렬하게 타올랐고 목소리는 말했다. 사악한 마녀가 죽었다는 증거를 가져와. 그 순간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게. 하지만 마녀가 살아있는 한 너는 겁쟁이로 남아야 해. 사자는 이 연설에 화가 났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가 조용히 불덩어리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불덩어리가 너무나 격렬하게 뜨거워져서 꼬리를 감고 방에서 달려나갔다. 그는 친구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뻤고 마법사와의 끔찍한 면담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도로시가 슬프게 물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야. 사자가 대답했다. 은기의 땅으로 가서 사악한 마녀를 찾아내 그녀를 없애버리자.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소녀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결코 용기를 낼 수 없을 것이다. 사자가 선언했다. 그리고 나는 결코 두뇌를 가질 수 없을 거야. 허수아비가 덧붙였다. 그리고 나는 결코 마음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그리고 나는 앱 이모와 헨리 삼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도로시는 울기 시작하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녹색 소녀가 소리쳤다. 눈물이 당신의 녹색 실크 가운에 떨어져 얼룩질 거예요. 그래서 도로시는 눈물을 닦고 말했다.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누구도 죽이고 싶지 않아. 심지어 M 이모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도 너와 함께 가겠어. 하지만 나는 마녀를 죽일 만큼 겁이 많아. 사자가 말했다. 나도 가겠어. 허수아비가 선언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무 바보거든. 나는 마녀 한 명이라도 해칠 마음이 없어. 양철나무꾼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간다면 나도 꼭 당신과 함께 갈게.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여행을 시작하기로 했고 나무꾼은 녹색 숫돌로 도끼를 날카롭게 갈고 모든 관절에 기름을 바르고 있었다.
허수아비는 신선한 지프로 배를 채웠고 도로시는 그의 눈에 새로운 페인트를 발라 더 잘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들에게 매우 친절한 녹색 소녀는 도로시의 바구니에 먹을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고 토토의 목에 녹색 리본으로 작은 종을 달았다. 그들은 아주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날이 밝을 때까지 푹 잤는데 궁전 뒷마당에 사는 푸른 수탉의 울음소리와 푸른 알을 낳은 암탉의 꽥꽥거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녹색 수염을 기른 군인이 그들을 에메랄드 시티의 거리로 인도하여 그들이 문의 수호자가 사는 방에 도착할 때까지 이끌었다. 이장교는 그들의 안경을 열어서 큰 상자에 다시 넣은 다음 정중하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 문을 열었다. 도로시가 서쪽의 사악한 마녀에게 가는 길은 어느 길인가요? 라고 물었다. 길은 없습니다. 문의 수호자가 대답했다. 아무도 그 길로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소녀가 물었다. 그거 쉬울 거예요. 남자가 대답했다. 그녀가 당신이 윙키의 나라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당신을 차단해요. 그녀의 노예로 만들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허수아비가 말했다. 우리는 그녀를 파괴할 생각이니까요. 아, 그건 다르군요. 문의 수호신이 말했다. 아무도 그녀를 파괴한 적이 없어서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을 노예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녀는 사악하고 사나워서 당신이 그녀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지는 서쪽으로 계속 가세요. 그러면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에게 감사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 서쪽으로 돌아서서 데이지와 미나리 꽃이 여기저기에 있는 부드러운 풀밭을 걸었다. 도로시는 여전히 궁전에서 입었던 예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제는 더 이상 녹색이 아니라 순백색이었다. 토토의 목에 두른 리본도 녹색을 잃고 도로시의 드레스처럼 흰색이었다. 에메랄드 시티는 곧 멀리 뒤처졌다. 그들이 전진하면서 땅은 더 거칠고 언덕이 많아졌다. 서쪽의 이 나라에는 농장이나 집이 없었고 땅은 경작되지 않았다. 오후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었다. 그늘을 만들어줄 나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기 전에 도로시와 토토와 사자는 지쳐서 풀밭에 누워 잠이 들었고 나무꾼과 허수아비가 지키고 있었다. 서쪽의 사악한 마녀는 눈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망원경만큼이나 강력해서 모든 곳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성문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도로시가 친구들과 함께 잠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악한 마녀는 그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래서 그녀는 목에 걸려 있던 은색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러자 사방에서 큰 늑대 무리가 달려와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긴 다리와 사나운 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버려. 마녀가 말했다. 그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을 거냐? 늑대들의 지도자가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다. 한 개는 주석이고, 한 개는 지피고, 한 개는 소녀이고, 다른 한 개는 사자입니다. 그들 중 아무도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니 당신은 그들을 작은 조각으로 찢어야 합니다. 좋다. 늑대가 말하며 다른 늑대들도 따라가며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허수아비와 나무꾼은 개어 있었고 늑대들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건 내 싸움이야. 나무꾼이 말했다. 그러니 내 뒤로 물러서라. 그들이 오면 내가 맞서겠다. 그는 매우 날카롭게 만든 도끼를 잡았고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가 다가오자 양철나무꾼은 팔을 휘둘러 늑대의 머리를 몸에서 잘랐고 늑대는 즉시 죽었다. 그가 도끼를 들어 올리자마자 또 다른 늑대가 나타났고 그 역시 양철나무꾼의 날카로운 무기에 쓰러졌다. 늑대는 40마리였고 40번이나 늑대가 죽었고 마침내 그들은 모두 나무꾼 앞에 뭉쳐서 죽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도끼를 내려놓고 허수아비 옆에 앉았다. 허수아비는 좋은 싸움이었어. 친구라고 말했다. 그들은 도로시가 다음날 아침 개원할 때까지 기다렸다. 어린 소녀는 털이 많은 늑대의 큰 더미를 보고 매우 무서워했지만 양철 나무꾼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그들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아침 식사를 했고 그 후 그들은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오늘 아침 사악한 마녀가 성문에 와서 멀리 볼 수 있는 한쪽 눈으로 바깥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모든 늑대가 죽어 있는 것을 보았고 낯선 사람들이 여전히 그녀의 나라를 여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그녀를 전보다 더 화나게 했고 그녀는 은색 호루라기를 2번 불었다. 곧장 하늘을 어둡게 만들 정도로 많은 까마귀 떼가 그녀를 향해 날아왔다. 그리고 사악한 마녀는 까마귀 왕에게 말했다. 곧바로 낯선 사람들에게 날아가서 그들의 눈을 쪼아내고 찢어버려. 야생 까마귀들이 도로치와 그녀의 친구들을 향해 큰 부리로 날아갔다. 어린 소녀는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허수아비는 이건 내 싸움이야. 내 옆에 누워. 그러면 해를 입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허수아비를 제외하고 땅에 엎드려 있었고 그는 일어나서 팔을 뻗었다. 그리고 까마귀들은 그를 보고 이 새들이 항상 허수아비에게 그러하듯이 무서워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다. 하지만 황까마귀가 말했다. 그냥 박제된 사람일 뿐이야. 내가 그의 눈을 쪼아낼 거야. 왕까마귀는 허수아비에게 날아갔고 허수아비는 머리를 잡고 목을 비틀어 죽였다. 그리고 또 다른 까마귀가 그에게 날아왔고 허수아비도 목을 비틀었다. 까마귀는 40마리였고 허수아비는 40번 목을 비틀었고 마침내 모두 그 옆에 죽어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동료들에게 일어나라고 외쳤고 그들은 다시 여행을 떠났다. 사악한 마녀가 다시 눈을 들어 까마귀들이 모두 무더기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몹시 경로하여 은으로 만든 호루라기를 3번 불었다. 그러자 공중에서 큰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검은 벌떼가 그녀를 향해 날아왔다. 낯선 사람들에게 가서 쏘아 죽여라. 마녀가 명령했고 벌들은 방향을 바꾸어 도로시와 그녀의 친구들이 걷고 있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빠르게 날아갔다. 하지만 나무꾼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았고 허수아비는 무엇을 할지 결정했다. 내 짚을 꺼내서 그 소녀와 개와 사자 위에 뿌려라. 그가 나무꾼에게 말했다. 그러면 벌들이 쏘지 못할 거야. 나무꾼이 그렇게 했고 도로시가 사자 옆에 바싹 누워서 토토를 팔에 안고 있을 때 짚이 그들을 완전히 덮었다. 벌들이 와서 쏘아줄 사람인 나무꾼밖에 없어서 나무꾼에게 날아와서 깡통의 침을 모두 뱉어냈지만 나무꾼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벌들은 침이 끊어지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검은 벌들은 그렇게 끝났고 그들은 나무꾼 주변에 빽빽이 흩어져 있었다. 마치 고운 석탄 더미처럼. 그러자 도로시와 사자가 일어나서 그 소녀는 양철 나무꾼이 허수아비에게 다시 짚을 넣도록 도왔고 허수아비는 예전처럼 좋아졌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사악한 마녀는 검은 벌들이 고운 석탄처럼 작은 더미로 쌓인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발을 구르고 머리카락을 뜯고 이를 갈았다. 그리고 그녀는 윙키라는 노예 12명을 불러 날카로운 창을 주면 낯선 사람들에게 가서 파괴하라고 말했다. 윙키족은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들은 대로 해야 했다. 그래서 그들은 도로시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까지 행진했다. 그러자 사자가 큰 포효를 하며 그들에게 달려들었고 불쌍한 윙키족은 너무 무서워서 할 수 있는 한 빨리 뒤로 달려갔다. 그들이 성으로 돌아왔을 때 차악한 마녀는 그늘로 그들을 잘 때리고 일터로 돌려보냈고 그 후 그녀는 앉아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그녀는 이 낯선 사람들을 파괴하려는 그녀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력한 마녀이자 사악한 마녀였고 그녀는 곧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마음먹었다. 그녀의 찬장에는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장식된 원이 있는 황금 모자가 있었다. 이 황금 모자에는 마법이 걸려 있었다. 이 모자를 소유한 사람은 날개 달린 원숭이를 3번 불러서 그들이 내리는 명령에 따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이상한 생물들을 3번 이상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사악한 마녀는 모자의 마법을 2번이나 사용했다. 한 번은 윙키를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기로 마음먹었을 때였다. 날개 달린 원숭이는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왔다. 2번째는 그녀가 위대한 오드와 직접 싸워서 그를 서쪽 땅에서 몰아냈을 때였다. 날개 달린 원숭이는 또한 그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이 황금 모자를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다른 모든 힘이 고갈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사나운 늑대와 들까마귀와 쏘는 벌이 모두 사라지고, 그녀의 노예들이 겁쟁이 사자에 의해 겁먹고 도망간 뒤 그녀는 도로치와 그녀의 친구들을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사악한 마녀는 찬장에서 황금 모자를 꺼내 머리에 얹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왼쪽 발로 서서 천천히 말했다. 에페, 테페, 카케. 그 다음에 그녀는 오른발로 서서 이렇게 말했다. 힐로, 홀로, 헬로. 그 후 그녀는 2발로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지지, 지지, 지크. 이제 마법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하늘이 어두워졌고 공중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다. 많은 날개가 펄럭이며 큰 더드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두운 하늘에서 태양이 나와 사악한 마녀가 원숭이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원숭이들은 어깨에 거대하고 강력한 날개를 한 쌍씩 달고 있었다. 하나는 다른 것보다 훨씬 컸고 그들의 리더인 듯했다. 그는 마녀에게 가까이 날아가서 말했다. 당신은 3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당신은 무엇을 명령하는 겁니까? 내 땅에 있는 낯선 자들에게 가서 사자만 빼고 모두 파괴해라. 사악한 마녀가 말했다. 그 짐승을 내게 데려와라. 나는 말처럼 그를 굴레에 넣고 일하게 할 생각이니까. 당신의 명령은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리더가 말했다. 그러자 얇게 달린 원숭이들은 큰 소리와 소음과 함께 도로시와 그녀의 친구들이 걷고 있는 곳으로 날아갔다. 원숭이 몇 마리가 양철 나무꾼을 붙잡아 공중으로 날카롭게 바위로 뒤덮인 나라를 지나갔다. 여기서 그들은 불쌍한 나무꾼을 떨어뜨렸고 그는 바위까지 멀리 떨어져서 쓰러졌고 너무 심하게 멍이 들어 움직이거나 신음할 수도 없었다. 다른 원숭이들은 허수아비를 붙잡고 긴 손가락으로 그의 옷과 머리에서 짚을 모두 꺼냈다. 그들은 그의 모자와 부츠와 옷을 작은 묶음으로 만들어서 높은 나무의 꼭대기 가지에 던졌다. 남은 원숭이들은 사자 주위에 튼튼한 밧줄을 던지고 그의 몸과 머리와 다리에 많은 다리를 감았고 사자는 물거나 긁거나 어떤 식으로든 몸부림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자를 들어올려 마녀의 성으로 날아갔고 그곳에서 그는 높은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인 작은 마당에 두어져서 그가 도망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도로시에게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녀는 토토를 팔에 안고 서서 동료들의 슬픈 운명을 지켜보며 이제 곧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날개 달린 원숭이의 리더가 그녀에게 날아와서 길고 털이 많은 팔을 뻗고 못생긴 얼굴을 끔찍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이마에 선한 마녀의 키스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는 멈춰서서 다른 원숭이들에게 그녀를 만지지 말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이 어린 소녀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선의 힘으로 보호받고 있고 그것은 악의 힘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를 사악한 마녀의 성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두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그들은 도로시를 팔에 안고 공중으로 재빨리 옮겨 성에 도착할 때까지 옮긴 후 그녀를 형광 계단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리더가 마녀에게 말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당신에게 복종했습니다. 양철나무꾼과 허수아비는 파괴되었고 사자는 당신의 마당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해칠 수 없는 어린 소녀와 그녀가 발에 안고 있는 개도요. 우리 무리에 대한 당신의 권력은 이제 끝났고 당신은 다시는 우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알게 달린 원숭이들이 모두 크게 웃고 떠들며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공중으로 날아올라 곧 시야에서 사라졌다.